안녕하세요. 웰드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서 19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72페이지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직류 용접에서 역극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이 용접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류 용접, 직류와 교류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자,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건전지와 같이 이렇게 건전지와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류는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렇게 된 일명 돼지코라고 하죠. 이렇게 된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꼽아도 되고 반대로 꼽아도 되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한 주기로 변화가 되는 교류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교류 용접기를 많이 쓰고 있죠. 특히 피부과학 용접의 경우에는 교류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직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용접기능사 문제, 특수용접기능사 문제로 이러한 역극성이나 전극성에 대한 극성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교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직류 극성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류 용접이고 학교에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일반적으로 티그 용접기하고 CO2 용접기 같은 경우에 학교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다 직류 용접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실 때 피부과학 용접 같은 경우에는 교류 용접기이고 학교의 경우에 티그나 CO2 같은 경우에는 직류 용접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래 표를 볼게요. 자, 극성에는 전극성과 역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극성이라 함은 자, 모재가 플러스이고 용접봉이 마이너스인 것을 전극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역극성이라고 함은 모재가 마이너스이고 용접봉이 플러스인 것을 역극성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 전자의 이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극성의 경우엔 전자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동을 하면서 용접이 되는데 역극성의 경우에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용접봉으로 이동을 하면서 용접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열량이 달라집니다. 용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량인데 열의 분포가 전극성의 경우에는 모재의 약 70%, 용접봉의 30%가 작용이 되고요. 역극성의 경우에는 용접봉의 70%, 모재의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두께가 두꺼운 용접을 할 때는 당연히 전극성이 적합을 할 거고요. 두께가 좀 얇은 두께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역극성을 써서 용접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즉 그런 상식적인 부분을 알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비드폭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좁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좋다라는 거는 비드폭이 좋다라는 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비드폭이 좋다가 아니라 좁다가 돼야 되겠죠. 자, 역극성은 비드폭이 상대적으로 좀 넓은 편입니다. 자, 비드폭은 전극성은 좀 좁고 대신 용입이 좀 깊게 형성이 되고요. 자, 역극성의 경우에는 비드폭은 조금 넓지만 좀 용입이 얕은 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역극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2번입니다.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느리다. 역극성의 경우에 용접봉의 열량이 많이 작용이 된다고 했죠.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자, 3번입니다. 용입이 깊다. 자, 전극성의 경우에는 모재의 열이 많다고 했죠. 모재의 열이 많기 때문에 용입이 전극성이 깊은 거예요. 역극성은 모재의 열이 작기 때문에 용입이 얕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용입이 얕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얇은 철판에 적합하다는 거죠. 4번. 자,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맞습니다. 자, 박판 용접. 박판이라 하면 이제 요것도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사용 용도에 보시면 후판이 있고 얇은 판, 박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용접하는 용접 또는 금속 쪽에서는 후판이 있고 박판이 있는데 후판은 두꺼운 판을 후판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판. 쉽게 말해서 두꺼운 걸 후판이라고 하고, 자, 박판은 얇은 거를 박판이라고 합니다. 얇은 판을 박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6mm 이상은 다 후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마다 좀 후판, 박판을 구분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얇은 걸 박판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판 용접에는 역극성을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외울 때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역극성과 전극성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다 같이 이제 듣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정모풀이라고 같이 이제 복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성을 의미합니다. 모라는 것은 모재를 의미하고요. 자, 풀이라고 하는 건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모풀 알아두시면은 전극성이 모재가 플러스다 라는 거를 외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모풀 꼭 잊지 마시고 이 정모풀만 외워서 일단 극성만 알면,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플러스는 열이 많고 마이너스는 열이 적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요 답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모풀,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다 라는 걸 꼭 외우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언더컷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언더컷이라는 거, 자, 용접 중에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패인 것처럼 생긴 게 언더컷입니다. 여러분 용접하다 보면은 언더컷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주로 언더컷이 발생을 하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류가 낮을 때, 사실 전류가 낮을 때는 언더컷이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패인다는 거는,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패인다는 거, 이렇게 패인다는 거, 이 부분이 이렇게 패인다는 거. 보통 전류가 낮으면 패일 확률보다 덮일 확률이, 이렇게 덮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전류가 높을 때는, 반면에 전류가 높으면은 아크의 힘도 강하고, 용접봉이 있으면 아크가 나오는 아크의 힘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열량도 많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좀 더 패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언더컷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내가 미처 용착을 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용접을 쭉 하다 보면, 너무 빨리 용접을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양만큼 채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도 언더컷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크 길이가 길 때, 이제 아크 길이가 길면, 아크 길이가 길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보재가 이렇게 있고요. 용접봉이 있는데 이 아크의 길이가 길다는 거죠. 이 아크의 길이가.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쇠물이 상당히 흩날립니다. 용적들이 엄청 흩날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 용접이 되지 않고 그냥 패이게 돼요. 아크의 힘은 있기 때문에 약간 패인 것처럼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열량도 또 많아지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 확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부족당한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 뭐 부족당한 용접봉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모든 결함, 언더컷뿐만 아니라 모든 결함을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요 밑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얘기하면 언더컷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용접 전류를 줄여서 용접 이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용접 속도를 줄여서 용착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아크 길이를 좀 줄여서 열도 줄여주고,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용착을 시켜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 결함의 종류에서 치수상 결함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용접 결함의 종류. 그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치수상 결함이 있고 성질상 결함이 있고 구조상 결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구조상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컷, 기공, 오버랩, 뭐 용입불량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구조상 결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기공, 오버랩, 균열 얘네들은 다 구조상 결함에 속합니다. 용접 비드의 구조가 용접 비드의 구조가 결함이 있게 형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반면 치수상 결함, 치수상 결함, 치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를 용접해서 만들 건데 이런 상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100이다. 그런데 뭐 변형이 생겼어요. 뭐 열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냉각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력이 작용해가지고 얘가 모양이 찌그러져가지고 100보다 작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변형이라고 하겠죠. 변형은 치수상 결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성질상 결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금속의 성질이나 뭐 기계적 성질, 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이 불량한 경우인데 용접의 결함에서는 크게 이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수상 결함과 구조상 결함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용접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특수 용접에 해당하는 용접 중에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하고 테르밋 용접하고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 가장 빈도수가 많은 특수 용접입니다. 그 중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용접의 품질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요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자동 용접입니다. 자동 용접이고 자모 용접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용접이 되는 자동 용접 방법인데 상당히 두꺼운 철판을 쉽게 용접할 수 있는 용접법입니다. 기계적 성질이 당연히 우수하고요. 용접 품질을 양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항목입니다. 용접 중 아크가 보이지 않아서 용접 상대를 확인해서 용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용접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용접을 하겠죠. 용접을 하면 사람이 용접하는 거면은 눈으로 당연히 보면서 용접을 해야 되지만 이 서브머지드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용접을 합니다. 기계가 이렇게 대차에서 와이어가 나와서 기계가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용재라는 모래같이 회색 모래 같은 용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재 밑에서 용접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용접 중에는 용접이 다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시 용접이라고도 이거를 하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가장 큰 특징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자, 개성각을 크게 하여 용접 횟수를 늘릴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좀 틀린 문제인데요. 틀린 답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인데, 개성각을 크게 한다는 무슨 말이냐? 자, V형 맞대기 용접에서 요 각도를 개성각이라고 합니다. 개성각. 요 각도. 요 각도를 개성각이라고 하는데, 개성각이 크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더 각도가 커진다는 거죠. 이 각도가 개성각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철판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개성각이 더 커져야 됩니다. 이 개성각은 철판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 각도는 더 커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접 패스라는 거는 용접이 되는 이 비드 한 줄을 패스라고 하는데, 패스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용접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용접할 수 있으니까 패스 수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럼 패스 수를 줄이는 게 왜 좋냐? 왜 좋을까요? 패스 수를 줄이는 게 왜 좋을까요? 자, 용접을 여러 번 나눠서 용접하는 것보다 용접은 좀 짧은 시간에 용접하는 게 좋아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용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용접하면 용접이 되게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왜 변형이 많이 생기냐면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모재가 열을 지금 벌써 여섯 번이나 모재가 열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용접해 버리면 어떻겠어요? 모재가 한 번만 열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변형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용착량을 늘려서 패스 수를 줄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아시게 되실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패스 수를 늘릴 수 있다가 아니라 줄일 수 있다가 맞습니다. 개성각을 크게 하면 패스 수를 줄일 수가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 수를 줄일 수 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용재 흡습이 쉽기 때문에 건조와 취급을 잘해야 된다.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건데, 용재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용재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피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복아크 용접에 피복제가 하는 역할과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용착부를 보호해주는 용접을 역할을 하는 게 용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래 알갱이처럼 약간 회색 모래 알갱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흡습이라는 거는 수분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수분을 머금어요. 가만히 냅두면 수분을 먹었기 때문에 용접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노출이 돼 있거나 그러면 쉽게 수분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건조나 취급을 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용융형 용재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우리 잠호 용접이라고 하는 용접법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언 멜트 용접 또는 링컨 용접, 뭐 그런 명칭들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용융형 용재, 이건 뭘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뜻하는 것은 우리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할 때 잠호 용접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는데, 자, 용접이 될 때 어떤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뿌리고 잔뜩 내가 용접할 부분에다가 뿌리고 그 속 안에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용접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모래 알갱이 같은 애들을 용재라고 합니다. 자, 이 용재의 역할은 주로 하는 역할이 피복아크 용접에서 피복제가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이 역할과 상당히 유사한데, 자, 이때 피복아크 용접에서 피복제도 용재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 용제도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융형 플럭스라고도 하고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자, 용융형 용제, 용융 플럭스와 소결형 플럭스가 나옵니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용제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자, 바로 소결형과 용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형은 어떤 알갱이, 미세한 알갱이, 용제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뭉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뭉쳐서 용제를 만드는 것이고, 용융형 용제는 내가 원하는 용제에 들어가는 재료들, 원하는 재료들을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분쇄하여 용제로 만드는 것을 용융형 용제라고 합니다. 자, 용융형 용제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비드 외관이 아름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비드 외관이 소결형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흡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머금는 성질을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자, 흡습성이 거의 없으므로 재건조가 불필요하다. 자, 용융형 용제의 특징이 맞습니다. 소결형의 경우에는 흡습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재건조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번 미용융 용제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자, 아까 모재가 있고 여기다가 용제를 뿌린 다음에 내가 용접할 부분에 용제를 뿌린 다음에 이 속 안에서 용접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비가시 용접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미용융 용제, 요 용접에 사용되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보통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면 빗자루 같은 것으로 쓸어가지고 이 용제를 사용되지 않은 용제를 빗자루 같은 것으로 쓸어서 나중에 재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용융시 분해되거나 산화되는 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아까 3번은 맞았고요. 자, 다른 원소, 합금 원소를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소결형에 해당이 됩니다. 소결형. 아마도 이제 소결을 할 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소를 첨가를 해서 소결을 하기 때문에 원소를 첨가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용융형의 경우에는 합금 원소를 첨가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보건기출 문제 11번에서 1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